자, 이번 시간에는 시설 토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전반적인 모든 토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시설 토양에 대해서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 하우스의 특징은 이렇게 비를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노지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맞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비료가 다 땅속으로 내려가죠. 하우스에서도 물을 주게 되면 비료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물을 안 주고 하우스가 닫혀 있고 햇빛이 나고 그러면 위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다시 비료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표면에 하얗게 쌓이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우스 토양의 특성은 화학 비료를 과다 사용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던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비료 사용량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12처방서를 받아보면 노지보다도 하우스는 항상 20 내지 30%의 비료를 줄여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료를 계속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류 농도가 높아지죠. 그 다음에 토양 pH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부 7이 넘고 하우스가 오래된 데는요 거의 pH가 8 가까이 되는 토양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단일 작물로만 재배하기 때문에 토양 양분의 불균형이 아주 심해집니다. 작물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비료 성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작물은 질소를 좋아하고 어떤 작물은 칼리를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한 작물만 계속 심다 보면 그 좋아하는 비료 성분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우스는 통기성이 나빠집니다. 말랐다가 건조해, 여기에 물 주면 좀 축축했다가 다시 건조면 바싹 말라버리기 때문에 통기성이 아주 나빠지는 문제가 있고, 계속 연작하기 때문에 토양의 전염성 병과 선충 피해가 나타난다는 것이 하우스 특성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도 이제 물리성이 보면은 이게 잦은 간수를 한다든가 경운으로 토양 구조가 파괴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반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양이 다져지기 때문에 통기성이나 투수성이 나빠집니다. 그 다음에 한번 물을 주면 몽땅 주기 때문에 가습에 의해서 토양 중에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쓰게 되면 토양의 온도가 다른 데보다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미생물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앞에서 물 줄 때 토양이 과습 상태가 되면은 물론 뿌리가 숨을 쉴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토양 속에 질소가 공중으로 도망가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인산은 불용성 형태로 바뀌어서 작물이 이용을 못하고 작물 뿌리에서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이 과습이 되면 질소, 인산, 칼리가 전부 다 이렇게 손실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화학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역시 과다시비입니다. 과다시비를 하게 되면 토양의 염류 농도가 올라가지요. 양분의 불균형이 오죠. 토양 산도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양수분 흡수 장애가 나타나서 토양은 수분 부족, 작물의 생육 장애. 토양 속의 인산이라 질산성 질소는 밖으로 빠져나와서 주변에 호소를 부영양화, 지하수 오염, 질산성 질소 축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천의 록조 라떼, 바다의 적조 라떼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농경지에서 과다하게 사용된 비료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생물성이 나빠지는 원인은 단일 작물을 연작하기 때문에 일단 미생물상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미생물상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유기물의 분해력이 떨어지고 생물상의 변화가 오죠. 미생물 종류가 줄어들고 병원균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토양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생물성, 그 다음에 토양의 병해충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는 거죠. 물리성만 나빠지고 화학성만 나빠지고가 아니라 전부 다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이 악화돼서 지력이 떨어지고 병해충에 대한 작물의 저항력이 나빠져서 결국은 그게 장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연작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책은 우리는 이제 우선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많이 하죠. 완숙퇴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선충이라든가 유해 미생물을 다 잡아먹는 그런 미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완숙퇴비를 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작물 재배 중간중간에 녹비 작물을 재배하라는 겁니다.
네마황 아니면 네마장황, 뭐 들깨, 갓, 수단그라스 이런 것들이 하우스에서 녹비 작물로 추천할 만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로 소독을 하라는 거죠. 화학농약을 써서 소독하지 말고 태양열로 밀기구나 짧게 써가지고 하우스를 밀폐시켜서 태양열을 소독하라는 겁니다. 염류 집적 방지 및 제염 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빗물이나 담수시켜서 토양을 씻어내는 방법, 완숙탭이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염류를 잘 빨아먹는 작물을 재배해서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토양 검정에 의해서 화학 비료를 적절하게 시비하는 방법이 있고, 토양 수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이 가리, 심토 반전, 객토, 표토 제거, 답전 윤환, 윤작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염분, 소금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금기는 염분입니다. 염분은 염류에 포함되는 거죠. 염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비료가 다 염류입니다. 이 염류가 집적되는 그 물질은 주로 염소하고 질산이라고 하는데 이 질산이 질소예요. 질소하고 염소가 토양의 염류를 집적시키는 물질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쓰는 비료 중에서도 보면 이게 그 염화칼리가 있고, 이게 지금 복합 비료인데 21-17-17의 복합 비료인데 이게 지금 21은 질소가 21% 들어있다는 얘기고 인산이 17%, 칼리가 17%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21-17-17, 17이 그냥 숫자로만 써 있는 것은 염화칼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칼리가. 근데 여기는 칼리 자리가 이렇게 중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중가루로 되어 있는 것은 염화칼리하고 황산칼리를 섞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처럼 칼리 자리를 동그랗게 표시한 것은 황산칼리로 만들었다는 얘기고, 이렇게 부등호로 표시한 것은 질산칼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칼리를. 이렇게 칼리 자리의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농가들이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말고 여기 위에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염화칼리가 들어있고 이것은 염화칼리, 황산칼리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바로 염화가 들어있는, 이 염화가 바로 염소예요. 이 염소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를 하우스에 쓰게 되면은 하우스에서는 염류가 집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질산칼리 요 비료를 쓰게 되면 하우스는 질산하고 염소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토양 속에서 염류가 쌓이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염류가 집적되는 원인을 보니까 역시 작물 연작, 과행십입니다. 그 다음에 특이 환경이요. 하우스는 굉장히 환경이 특이하죠. 온도가 낮기도 합니다. 이 하우스가 항상 바깥보다 온도가 항상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벽이나 이럴 때는 바깥보다 온도가 더 낮아요, 하우스가. 그래서 하우스의 온도는 더 낮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광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탄산가스가 부족하는, 이게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거죠, 하우스가. 그 다음에 물을 주면 관수, 위에만 표면에다만 주기 때문에 지표면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 다량의 옛날에는 가축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뭐 가축분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다량의 가축분을 써서 염류가 쌓이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염류가 아주 심하게 쌓인 거죠. 이게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뿌리가 갈색으로 변했어요. 뿌리 털은 하나도 없고 염류가 아주 심했을 때 그러고, 여기는 토양이 흰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어요. 이게 붉은색이 왔다는 것은 이건 토양을 새로 밖으로 파내야 될 정도로 염류가 아주 심하다는 겁니다. 이건 수박밭에 염류가 아주 심해서 고사된 장면이고, 이것은 상추예요. 상추는 아주 염류에 민감하죠. 그래서 염류가 심한 하우스에서는 상추를 재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딸기인데 두둑을 이렇게 높이 깠는데 옆에 쪽이 전부 다 이렇게 하얗게 염류가 지금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염류가 집적되면은 토양이 딱딱해지고 작물 생육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양수분 흡수를 못하고 물이 토양에 침투를 하지 못합니다. 토양의 이씨가 높아지고 가스 장애가 나타나죠. 휴한기 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흰가루,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토양이 pH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알칼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량 요소의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재배지의 적정 염류 농도는 2.0 데시지멘스 퍼 미터 이하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을 의뢰해서 처방을 받으면 항상 이 값을 유지하도록 저희가 처방서를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염류 농도가 1일 때는 시드름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염류 농도가 3.5만 돼도 벌써 10%가 시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물이 지금 시드른 거죠. 이것도 시들고 있고. 만약에 염류 농도가 6까지 올라가게 되면 40%가 시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시들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염류가 거의 6 가까이, 5.8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40%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도 염류에 강한 것들은 무, 아스파라거스, 케일, 양배추, 시금치가 좀 강한 편이고, 그 다음에 중간은 고추, 토마토, 당근, 파, 양파, 오이, 완두, 피망, 이게 나옵니다. 아주 약한 것들은 딸기, 순무, 콩, 상추가 하고, 진짜 약한 것은 싹기름 채소 이런 것들이 아주 염류 농도하고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염류 농도가 상추 수량에 미치는 효과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염류가 1.3까지 왔을 때는 수량 감소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2.1이 되니까 수량이 10%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3.2가 되니까 거의 25% 줄어들게 되고 52%가 되면 절반이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었습니다. 염류집적 방지 대책은 역시 토양 분석에 의한 적절한 시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볏짚과 같은 거친 유기물 또는 완숙 퇴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시중에서 팔고 있는 가축분 퇴비는 절대 하우스에서는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가축분 퇴비 속에는 염분이 들어있어요. 그 동물들이 소금깨를 좀 먹어야 얘들도 사니까 그 속에 있는 염분이 들어있어서 얘들이 아주 하우스에는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포대로 되어 있는 가축분 퇴비는 절대 하우스에 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류 집적이 적은 비료를 쓰라는 거죠. 논에서는 요소나 염화칼리를 쓰고 밭에서는 황산암모늄, 황산칼리를 써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이 염화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바로 염류가 집적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요소는 이게 아까 유기물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하우스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가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질소는 황산암모늄을 쓰는 게 좋고 칼리질 비료는 황산칼리를 쓰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수, 환토, 기피가리, 윤작을 하라는 거고, 휴한기에 제염 작물 및 녹비 작물을 재배하라는 겁니다. 양분 보유력을 높도록 객토를 한다든가 벤토나이트, 제오르나이트를 쓰라는데 이것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네마 정황을 재배한다든가 수단그라스 같은 걸 재배해서 토양을 염류를 빼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토양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넣어줄 때도 탄질률, 즉 탄소에 대한 질소 비율을 봤을 때 높은 것, 즉 질소값이 낮은 것을 넣어주는 것이 하우스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콩깨묵이나 유채박보다는 볏짚을 넣어주는 것이 토양에는 훨씬, 시설 하우스에서는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볏짚 함유 성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하우스 안에 담수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한쪽에 물을 대가지고 저쪽에서 계속 물이 빠져나가게 배수로 만들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암거 배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은 암거 배수하는 방법이 가장 염류 제거율이 높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채운다든가 배수로 물을 뺀다든가 하면은 얘들은 제염 효과도 있긴 하지만 이때 석회나 고토가 유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채워서 할 때는 내 하우스가 수직 배수가 잘 되는가 봐서 수직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해야지, 수직 배수가 되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제 하우스 옆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채워서 이렇게 하우스에 담수시키면 어쩌냐 그러는데, 사실은 하우스에 토양 개량하면서 담수를 시키는 방법이 최고 안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하우스에서. 왜냐하면 제가 아까 하우스에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리성 개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담수나 배수 시켜버리면 물리성이 아주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건 지금 여기 위에 사진은 익산의 웅포 쪽에 하우스에서 수박 재배하는 농가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염류가 쌓여서 모를 심은 장면이고요. 여기 요 사진은 아마 여기 남원의 지금 대산면입니다. 이 대산면에서 하우스에 수박을 처음에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수박 농사를 질 때는 처음에는 잘 돼요. 2, 3년간은. 사람이 잘 될 때 토양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되면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막 뭔가를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집어넣으면서 그때 잘 될 때 제가 여기 대산면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양 검사를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분들 대답이 기술센터가 너무 멀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토양 검사를 않고 여기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이 토양이 나빠져서 여기에다 아마 못 심는 날이 올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네 하우스는 옆에 뭐 고랑이 있어가지고 모를 심을 수 없대요. 하우스가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런 지경이 가지 않으려면 계속 검사를 해서 해라고 했더니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로부터 한 4, 5년인가 있다 가서 봤더니 여기 사진에 보면 옆에 비닐로 두룩을 만들었어요. 하우스 안에 모를 심기 위해서. 이게 남원 대산면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힘드셨겠네요. 그때 죽을 똥을 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거 예측을 했어요. 토양 검사를 않고 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진짜 생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주변 옆에도 이렇게 여기는 두룩은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지금 모를 심고 하우스 토양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암거 배수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하우스보다도 여러분 이제 논에서 대체작물을 심으면서 그 습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특히 콩을 많이 심는 데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논에서도 이렇게 한 60cm 깊이에 10cm 폭으로 땅을 파고 이게 75mm짜리 관을 매설하는 거죠. 이때 관에 이제 전부 구멍을 2mm 크기 구멍을 5cm 간격으로 십자형으로 뚫어 가지고 이것을 10m 간격으로 관을 하나씩 묻어주면 훨씬 습해가 줄어드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해놨어요. 더 여러분이 더 관리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10m 간격에 관을 하나씩 묻고 중간에는 40cm 깊이로 이렇게 땅을 판 다음에 여기에다가 25cm 정도 완결을 이렇게 넣어주고 위에다가 토양을 채워서 놔주면 이렇게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건 지금 하우스 안에서 암거 배수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하우스 안에다가 지금 이렇게 암거 배수하는 지금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포크레인을 조금 파니까 물 나오죠. 이게 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염류를 집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습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우스 안에 토양을 뒤집는 거죠. 저 밑에 있는 토양을 꺼내고 위에 있는 토양을 밑으로 집어넣는 상하 교환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작토층의 염류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효과가 한 3년 내지 4년 지나니까 다시 제자리로 오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이 포크레인 한 대가 이 하우스 한 동을 하루에 다 뒤집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니까 평소에 토양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깊이 가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객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분들도 워낙 토양이 나빠서 객토라고 했더니 이분들은 요 수로에다 해서 결국은 뭐 한 5cm 정도 흙을 살짝 덮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렇게 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객토는 하우스는 양분 함량이 낮은 아주 신선한 깨끗한 뭐 산흙 같은 걸 갖다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뭐 토양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토양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하여튼 시설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 아니면 가을에 이렇게 아예 그냥 비닐을 다 벗겨가지고 겨울 동안에 눈비를 다 맞추는 거죠, 하우스를. 그래서 염류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우스를 만들 때 옆에 측창이 지붕까지 올라가게 그런 만들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게 하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현재 복분자가 심어져 있는데 비 오면 쫙 위에 올려가지고 충분히 비를 맞게 해서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작물별로 윤작을 피해야 할 기간을 보면 감자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씩 심으라는 거죠. 배추도 3년, 뭐 무도 2년 이렇게 원래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윤작을 할 때 보면 두 가지 작물만 계속 교대로 심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화분과 한번 심었다가 근체류 한번 심었다가 엽체류 한번 심었다가 과체류 한번 심고 이렇게 네 가지를 돌아가면서 계속 심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윤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하라고 하면 물론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수박을 재배한 양반은 계속 수박밖에 재배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엽채를 심으라고 하면은 엽채를 심어서 어떻게 그 유통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윤작하는데 우선 그걸 따지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토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아예 윤작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도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작을 했을 때 장점, 지력 유지하고 증진 효과가 있고 토양의 양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토양 계량과 수확량을 증대시키고 병충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잡초도 줄여주고요. 또 녹비나 조사료를 재배해서 그런 사료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녹비작물 종자를 300평당 10kg을 이렇게 파종을 하면 지상부에 생기는 게 한 500kg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지하부에 뿌리가 한 500kg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합치면 지금 1톤이잖아요. 그런데 이 1톤이 사실은 여러분이 퇴비를 2톤 넣어주는 효과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녹비 작물이 퇴비를 넣어주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토양에다가 위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이 비료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질소는 1년 동안에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158cm까지 들어가요. 평균적으로. 칼리는 134cm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인산은 4cm까지밖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표토에 인산이 쌓여 있다는 거죠. 특히 과수원이 더 심할 겁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토양을 갈아엎기라도 하는데 과수원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인산이 지금 거의 표토에 쌓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과수원에 위에다가 녹비작물을 한번 재배했어요.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걸 파종했을 때 보면 여기가 종자가 여기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표토에 있는 인산을 먹겠죠. 그래서 계속 지금 위로 보내고 또 여기 있는 뿌리가 나오면서 또 인산을 주변치를 먹고 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표토에 있는 인산을 여기 아래로 옮겨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녹비작물이. 그래서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표토에 있는 비료를 저 밑에까지 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녹비작물 종류는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선충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선충은 뿌리에 기생을 합니다. 작물을 수확한 후에 뿌리가 죽어 있으면 죽은 뿌리에 붙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요, 얘들이. 그 다음에 새 뿌리가 나오면 다시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또 살아납니다, 선충이. 그러니까 한번 선충이 있는 데서는 선충을 잡질 않으면 2년 내지 3년간 아주 급격히 늘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선충탄이라는 농약을 써서 하게 되면 선충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유용한 미생물까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름에 작물을 재배하고 그 휴한기 때 만약에 여러분이 내마장황이라든가 수단그라스를 여름에 재배했다고 봅시다. 얘들은 뭐 한 50일에서 60일 정도 키우고 얘들을 잘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다시 토양에다 환원시켜 주게 되면 선충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호밀이라든가 헤어리배치를 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있는 염류도 해결하고 선충도 죽이고 아까 유기물도 확보한다고 그랬죠. 결국은 토양의 물리화학성도 개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충이 심한 데는 선충탄을 쓰는 것보다 이런 녹비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염류 장애도 해결하고 선충도 죽이는 그런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의 비배 관리는 일단 물을 알맞게 주는 거예요. 그 대신 고랑에
흥건히 고여 있는 것은 금물입니다. 공간에 고랑에 고여 있지 않도록 하고 절대 복합 비료는 사용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작물마다 질소인산 칼리를 좋아하는 양이 다른데 항상 복합 비료를 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칼리질 비료는 염화칼리 대신 황산칼리를 쓰라는 겁니다. 이 염화칼리가 바로 염류가 집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대비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가축분 대비는 절대 쓰지 마세요. 물을 줄 때는 가급적 맹물을 주지 말고 거기에 조금씩 비료를 타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맹물만 줘버리면 흙에 그냥 때알 구조를 파괴되고 오히려 표투에 있는 양분을 딴 데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씩 비료를 타서 주는 것도 좋고 토양 산도는 항상 6.5에서 7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료하고 양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아까 나왔던 미네랄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봄에 균형이 깨져서 병이 생기고 그러죠.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도 필수 원소가 있어야 되는데 작물은 필수 원소가 총 17가지 원소가 있어야 돼요. 자연에서 공급되는 것은 탄소, 수소, 산소가 있습니다. 근데 다량 원소에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질소, 인, 황, 칼륨, 칼슘, 마그네슘 있고 미량 원소, 아주 미량이 필요한 것이 철, 망간, 아연, 구리, 붕소, 몰리브덴, 염소, 니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총 합쳐서 17가지입니다. 인간한테 필요한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식물이 필요한 이 14가지에다가 크롬, 나트륨, 규소, 코발트, 요오드, 바나디움, 불소, 셀레늄, 주석이 있어야 되고요. 유기물에 들어있는 성분은 약 60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바닷물에는 약 한 83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초가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들이 우리 몸에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규소는 벼가 가장 많이 흡수하는 음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벼가 아닌 작물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규소는 밭작물에서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식물이 필요한 원소의 함량을 보면 탄소, 산소, 수소가 96%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96%인데 나머지 4%가 바로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주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비료들이 나머지 4%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질소가 1.5% 차지합니다. 칼륨이 1%, 칼슘이 0.5%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4%의 비료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비료를 주는데 그 비료가 보통 비료, 이 보통 비료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 비료예요. 화학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비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총 79가지가 있고 부산물 비료에는 3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비료가 총 110가지를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 공부를 하다 보거나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보면은 항상 어떤 데는 인산, 칼륨, 칼리, 칼슘, 석회 막 이렇게 이름이 헷갈려요. 근데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원소 이름이에요. 근데 이 원소가 들어있는 비료 성분이 되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뀐다는 거죠. 이게 인은 인산이 되면 P2O5로 이렇게 바뀝니다. 칼륨은 칼리가 되면서 K2O가 되고 칼슘은 O가 붙어가지고 석회가 되는 거고 마그네슘도 마찬가지로 고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질소 18%, 인산 10%, 가리 18% 했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 칼리 발음이 안 되니까 가리라고 했어요. 근데 요 회사 거는 보면 인산이 21, 17, 그 다음에 칼리가 17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는 아주 착하게 이 비료 한 포대에는 질소가 4.2kg 들어있다, 인산은 3.4kg, 칼리는 3.4kg 들어있다고 요거까지 다 계산해서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비료 회사마다 조금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 요거에 아주 착한 비료죠.
그러면 비료 중에서도 각자 지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질소는 잎과 줄기 생장에 필요합니다. 물론 뭐 질소가 열매나 뿌리에 전혀 영향을 없다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잎과 줄기 생장에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를 주고 나면 금방 잎이 새카매지고 막 키가 쭉쭉 커지고 하는 것이 바로 질소 효과입니다. 인이 들어있는 인산은 꽃과 열매 맺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료 성분입니다. 칼륨이 들어있는 칼리는 뿌리 발육에 아주 중요한 비료입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석회는 식물이 비료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고토는 식물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겁니다. 즉 사람으로 치면은 피가 잘 통하게 하는 거죠. 황은 엽록소 생성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미량 원소들은 식물의 세포막 형성이라든가 단백질 그 다음에 뭐 건전한 생산에 이바지해주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던 질소인 칼륨은 역시 생산성에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 비료 성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소 인산 카리가 들어있는 복합비료를 주게 되면 막 수량이 확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칼슘, 마그네슘, 황은 품질을 좋게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생산 양이라면 얘는 품질을 좋게 하는 거죠. 즉 칼슘 같은 경우는 과일의 경도, 과일을 얼마만큼 단단하게 할 거냐. 과일이 단단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마그네슘은 잎을 녹색을 띠게 해서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잘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황은 황산화 물질이 하는 구성 성분으로서 맛과 향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원소가 됩니다. 붕소는 과일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딸기를 사가지고 먹을 때 가운데 잘라보면 딸기 가운데가 비어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붕소가 부족한 거예요. 무도 가운데가 비어있으면 그건 붕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붕소는 이게 모양이라든가 크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기타 미량 원소는 아주 미량의 효과가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된 비료들입니다. 이 비료들은 토양 속에서 항상 100대, 10대, 1에 이 비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율이 깨지면 서로 상대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애들입니다. 이 비율이 잘 맞아져 있을 때 그 토양은 아주 건강한 토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흙이 된다는 겁니다. 탄소하고 산소는 공기 중에서 공급이 됩니다. 수소는 물에서 공급이 되고, 나머지 모든 양분들은 반드시 토양에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양에서 공급이 안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막 입에다가 연면시비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은 모든 비료 성분들은 반드시 토양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화학 비료는 물에 녹아서 비료 성분이 되는 겁니다. 퇴비나 유기물은 미생물이 분해해서 비료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작물이 흡수하는 겁니다. 즉 화학 비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어떤 유기질 비료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똑같은 형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작물의 흡수가 되는 겁니다. 즉 한 포대에 5,000원짜리 속에 들어있는 질소나 한 포대에 20,000원짜리 속에 들어있는 질소는 똑같다는 질소예요. 그 질소가 반드시 비료 성분이 되어야만이 작물이 흡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료가 비싸다고 해서 그 비료 성분이 잘 흡수되고 싸다고 해서 흡수가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료를 사러 갈 때 가장 좋은 비료는 값이 제일 싼 비료가 가장 좋습니다. 구태여 그 비싼 비료 사서 쓰지 마세요. 비료 사용하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나무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어디로 새냐면은 가장 높이가 낮은 데로 새요. 즉 식물의 필수 성분 중에서 한 가지가 부족하면 식물은 그 부족한 성분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맨 무슨 부족, 무슨 결핍 그런 얘기만 해요. 그게 바로 채소 양분율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보다는 항상 적은 놈, 부족한 놈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게 비료 사용량을 늘리면 수량이 한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일정 기간까지만 수량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수량이 줄어요. 이게 비료 주는 양을 점점 늘리면 어느 한도까지 수확량이 증가하나 그 이상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적정 이상의 비료 사용은 경영비 증가와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료를 필요 없이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주어봐야 여러분들은 손해라는 거죠. 비료값 많이 들어가 품질 떨어져 그렇다.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죠. 벼는 질소를 11kg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칼리를 더 많이 원하고 그 다음에 인산입니다. 보리는 질소, 인산, 칼리 순으로 좋아해요. 콩은 칼리를 제일 많이 좋아해요. 땅콩은 인산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칼리, 그 다음에 질소예요. 이렇게 비료마다 작물마다 비료를 좋아하는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추도 질소, 칼리, 인을 좋아하고 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작물마다 비료를 좋아하는 양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복합 비료로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료는 한 번에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주면 줄수록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설하우스 비배 관리에서 물을 줄 때는 그냥 맹물만 주지 말고 물 줄 때마다 비료를 조금씩 타서 주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비료는 나누어서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우리가 이렇게 토양에다가 비료를 주게 되면 그 비료가 이제 물에 녹아서 뿌리에 흡수가 됩니다. 뿌리에 흡수될 때 보면 이렇게 뿌리털을 요걸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뿌리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이게 파란 것이 물, 빨간 동그라미가 양분이에요. 물과 양분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관, 체관을 따라서 잎으로도 가고 줄기로도 가고 열매로도 가고 그렇게 가는 거죠. 토양에서 흡수해가지고 이게 잘 이동을 하는 게 뭐냐면 질소인 칼륨 황염소예요. 얘들은 아주 이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칼리를 오늘 주면 벌써 내일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아주 이동을 잘하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이 구리, 철, 아연, 망간, 몰리빈, 미량 원소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잘 안 움직이는 것이 문제죠. 얘들은 칼슘하고 붕소예요. 이 사과나무 뿌리에다가 칼슘을 줬더니 잎까지 가는데 무려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붕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마그네슘은 제가 양쪽에 적어놨어요. 마그네슘은 이 토양에서 뿌리로 들어가는데 아주 힘들어하는 원소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면 금방 가요. 마그네슘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결핍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늙은 잎, 즉 작물의 아래쪽에서 색깔이 변하는 것은 질소인 칼륨, 마그네슘이에요. 아까 이것들이 어땠어요? 가장 이동이 빠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어린 잎에서 자꾸 필요로 하는데 뿌리에서 양분이 안 올라오면 얘들은 자기 바로 밑에 잎에치를 막 갖다 써요. 그러면 걔는 더 밑에 거 하다 보니까 가장 밑에 거 있는 잎들이 다 질소인산 칼륨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황색을 띠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잎이 문제가 오는 것들은 이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가장 이동이 안 되는 게 아까 칼슘하고 붕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잎에 색깔의 변화가 왔다면 그것은 칼슘이나 붕소 이걸 제일 먼저 의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량 원소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잎의 위치에 따라서 원소의 결핍 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황화가 잎이 황색을 띠는데 위쪽 잎에서 그러면 그건 철이나 황이 부족한 거, 아래쪽에서 그러면 질소, 칼륨, 마그네슘이 이게 부족하다는 거고, 위쪽 잎에 생장이 정지됐다. 그러니까 신초가 나오는 데가 정지되어 있다면 그건 붕소라든가 칼슘이 부족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반점이 생겼다든가 기형, 균열이 왔다든가 이런 것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소가 과잉이 되면은 일단 토양의 염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과잉으로 나타나면서 토양 중에 칼슘 흡수가 억제돼요. 그래서
칼슘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염류가 높아지면. 그 다음에 또 질소가 높아지면 인산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산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산을 추가로 공급해 줄 필요가 있고, 입에 소화가 되지 않은 질소가 자꾸 쌓여요. 그래서 입에 곰팡이병이 생긴다든가 흰가루병, 온실가루, 진딧물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우스에 딱 들어가서 봤더니 막 군데군데 뭐 약간 습이 있는 데서 곰팡이가 폈다든가 흰가루가 생겼다든가 온실가루가 생겼다든가 진딧물이 생겼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내 토양에 현재 지금 질소가 많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질소가 그게 많다는 것이 확실히 되면 논에서는 뭐 규산질 비료를 써서 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밭에서는 칼리질 비료를 써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염화칼리라고 적어놨는데 염화칼리는 아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했죠? 하우스에서 염류가 쌓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리 대신에 제1인산칼리라는 게 있어요. 제1인산칼리. 그러니까 인산칼리라는 비료를 갖다가 300평당 5kg 정도를 물에 타가지고 간주해서 주면 어느 정도 질소 흡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물을 재배하는데 자꾸 진딧물이 오고 흰가루가 생기면 그 약을 사다가 농약도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인산칼리를 5kg을 물에 타가지고 같이 관주를 해주면서 농약을 치면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미량 원소는 염소 같은 경우는 빗물이나 농업용수에서 공급이 충분히 됩니다. 철은 토양에서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붕소는 시비량에 맞춰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설 하우스에서 주로 과채류를 재배하시는 분, 딸기라든가 토마토, 고추, 그 다음에 뭐 수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붕소를 300평당 1 내지 2kg를 아예 처음에 넣으세요. 그냥 봄에 시작하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꼭 붕소를 300평당 1 내지 2kg을 넣고 시작을 해주세요. 과체류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많이 넣으면 붕소가 과잉 증상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붕산 비료를 1 내지 2kg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망간은 우리나라 토양에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연이나 구리는 퇴비를 사용한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니켈은 식물이 극히 미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건 토양에 들어 있습니다. 몰리브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량 요소는 여러분이 붕소만 잘 맞춰주고 퇴비만 잘 넣어주면 미량 요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량 요소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방법은 뭐 증상 판정, 조치 방법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써놨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매년 300평당 유기물을 2톤씩 시비하면 미량 요소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량 요소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물을 재배하면서 뭔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병해충인지 영양장애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하시는 방법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물이 시드는 증상이 보이면은 그것은 병에 걸렸거나 해충 피해를 받았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그럽니다. 질소 인산 가리가 부족하다고 작물이 시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물이 자꾸 옆으로 전염이 된다면은 그건 병에 걸린 거예요. 질소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옆에 작물로 전염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부분이 이게 습기가 있다든가 냄새가 나면은 그것은 곰팡이병에 걸린 거예요. 질소인산 가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체에서 한 나무에서 어떤 한쪽만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뭐 병해충이나 뭐 이런 거 피해지 질소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식물이 전체적으로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있는 가지를 하나를 여러분이 칼로 잘라서 보세요. 잘라가지고 그 자른 면이 뭐 갈색을 띈다든가 검정색을 띈다든가 붉은색을 띠면 그건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초록색으로 있으면 그것은 양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양분이 부족하면 그냥 그대로 초록색을 띠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양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사서 쓰게 되시는데, 이 영양제가 조금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한테 효과에 비해서. 영양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이 그림 앞에서 나왔는데 한번 기억하시죠? 이 중에서 요게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황을 뺀 붕소하고 기타 미량 원소를 넣어 가지고 만든 것이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미량요소 복합비료예요. 한 제품을 제가 여기에 지금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게 뭐 어느 회사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은 수용성 붕소가 0.05%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몰리브덴이 0.0005%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얘가 효과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벼의 절간 신장을 억제하고 도복도 방지하고 출수도 촉진한다고 써놨어요. 과수에서는 낙과를 예방하고 내병성을 향상시킨다고 적어놨습니다. 채소에서는 젖목류를 향상시키고 웃자람을 예방한대요. 화에는 스트레스 내성 증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교육을 많이 해봤지만 붕소하고 몰리브덴이 이렇게까지 뭐 큰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를 또 어떻게 쓰라고 되어 있냐면 1000배로 희석을 해요. 이걸. 그럼 1000배로 희석하면 붕소는 0.00005%가 됩니다. 몰리브덴은 0이 6개인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능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붕소는 0.2%, 몰리브덴은 0.03%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영양제를 사가지고 1000배 희석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은 뭘 쓰는 거예요? 그냥 맹물 주는 거예요. 이 영양제가 보통 가서 보면 뭐 10,000원, 15,000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은 10,000원 주고 사다가 그냥 맹물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영양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농약상에서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손쉽게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종합 영양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이거 그림 또 나왔죠? 100대 10대 1 비율을 유지하라고. 자, 질소인산 칼리가 100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료 있죠? 21-17-17. 이게 복합비료예요. 요 놈을 500리터에 450g을 집어넣는 겁니다. 왜 500리터 25마리를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농약방에 가서 맨날 뭐 타러 가면 25마리 타라 이렇게 하는데 왜 25마리 타는지를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영양제를 500리터 타가지고 이 500리터를 200평에서 300평에다 다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200 내지 300평에다가 이 500리터를 다 쓰라고 하는 양이 바로 25마리예요. 이 25마리에다가 이 복합비료를 450g을 녹여요, 여기다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산 고토비료 45g을 녹입니다. 거기에 황산하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미리근이라고 하는 비료가 보면 붕소, 아연, 망간, 구리, 철, 몰리브덴이 들어있어요. 요거 5g 녹이면 돼요. 그러면 거의 100대 10대 1이 되잖아요. 제가 꼭 어떤 회사 제품 선전하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 하여튼 요거 녹여서 넣으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요 놈을 500리터 뿌리면 그게 종합 영양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비료를 20kg짜리를 가지고 450g 달면은 무려 44개를 만들 수 있고 45g이면 444개를 만들 수 있고 얘는 이게 2.5kg짜리니까 5g 달면 50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PT병에다가 500짜리 PT병에다가 요거 450g, 요거 45g, 요거 5g을 달아서 딱 놔두세요. 그냥 뚜껑 잘 닫아가지고 이걸 쭉 만들어갖고 놔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500리터 타서 쓰시면 돼요. 그게 바로 종합 영양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칼슘입니다. 이 종합 영양제에 칼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칼슘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물에다 녹이면 침전이 생겨요. 그래서 점조고수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칼슘은 종합 영양제에 같이 혼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칼슘은 별도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 영양제를 만들어서 줄 때는
처음에 어떻게 주냐면은 하우스에서 먼저 물을 주세요. 먼저 물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통에 있는 비료를 관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물한테 먼저 물을, 우리가 사람이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기 전에 물을 한 모금 하고 밥 먹고 다 먹고 나면 또 물을 마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작물도 미리 조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비료 주고 다시 물을 한번 밀어주면 그 비료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료도 더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아까 칼슘제 얘기했었죠. 칼슘제는 지금 뭐 요새 눈이 많이 왔는데 눈 올 때 쓰는 게 염화칼슘입니다. 그 염화칼슘이 바로 칼슘제 만드는 원료예요. 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칼슘제 중에 이 염화칼슘을 쓰지 않은 칼슘제는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네는 뭐 킬레이트 칼슘이네 뭐 어쩌는데 다 그 거짓말이고요. 전부 다 모든 칼슘제는 다 염화칼슘을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가격이 가장 싸고 물에 잘 녹아요, 얘가. 그래서 얘도 만드는 방법은 500리터에다가 얘 1kg 타면 그게 0.2%예요. 그래서 그놈 주면 됩니다. 제가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1,1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붕소도 잘 흡수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붕소하고 칼슘제를 같이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염화칼슘에다가 염화칼슘 1kg 넣어주고 거기에 붕산 비료를 25 내지 50g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붕소 칼슘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얘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뭐 1,450원밖에 안 되더만요. 이거 500리터 만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건 뭐 특정 회사 제품인데 요건 제가 모르겠어요. 어디 밖으로 나가면 어쩔지. 얘들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거의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15,000원 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보세요. 얘가 보면 칼슘이 17%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1000배로 희석을 하면 칼슘이 0.017%예요. 우리는 지금 0.2% 주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라고 하는 양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돈대로 쓰고 농도도 아주 낮은 걸 쓰기 때문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얘는 지금 얘는 칼슘하고 붕소가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얘도 칼슘이 6%, 얘도 1% 들어있는데 얘도 1000배 희석해서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0.006%, 0.001%예요. 우리는 여기는 보면은 칼슘이 0.2%고 붕소는 뭐 0.01%까지 이렇게 지금 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농도는 아주 낮은 그걸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붕소 칼슘제도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쓰시고 바랍니다. 만약에 그 눈을 녹이려고 갖다 놓은 염화칼슘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칼슘제를 뭐 이게 이제 석회니까 요것을 과수원에다가 직접 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직접 뿌리면 안 됩니다. 이거 꼭 물에다 타서 0.2% 수준이 되게끔 해서 써야지 이걸 그냥 가루 상태로 갖다 뿌려서 쓰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연면 시비를 할 거잖아요. 연면 시비는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연면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양제를 사가지고 꼭 농약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농약도 효과가 없고 영양제도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농약은 따로 영양제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붕소하고 칼슘제는 아까 식물체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항상 어린 잎, 뭐 과일 부분 이런 부분을 줘야 되는데 고루고루 줘야 돼요. 이렇게 잎이 두 장이 있으면 이쪽 잎에다 주면 옆에 잎으로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아까 더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잎에다 고루고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이게 잎에 기공이라는 데가 있는데 기공이 잎의 뒤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할 때는 이 뒤쪽에다가 많이 가게끔 해서 주는 게 좋은데 이 기공이 아침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영양제를 줄 때 막 고압으로 쏘아버리면 입을 막 앞에다 이렇게 쏘아버리면 입이 놀래가지고 기공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개처럼 입이 느끼지도 못할 만큼 안개처럼 과일이나 어른 입에 고루 살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상당히 연면 시비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토양에 항상 석회 잘 넣고 작물 재배하기 전에, 그래서 아까 그 첫 시간에 얘기했죠. 석회 넣고 퇴비 넣고 깊이 관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토양에다 석회 충분히 넣고 하시면 이렇게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붕소는 아까 항상 과체류 같은 경우는 연초에 300평당 1 내지 2kg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면 시비를 안개처럼 해라, 뭐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이상 해라, 이런 수고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뭐 이것은 영상으로 뭐 제작이 되니까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는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